이번에 모실 강사님은 머리로만 인지된 지식은 다가 아니다. 가슴으로 지식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지식 생태학자십니다. 자, 지식 생태학자이신 유영만 교수님을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공부는 망치다라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공부는 망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네, 이 는자를요 를자로 바꿔보세요. 공부를 망치다 그러면 한 글자 차이가 공부에 대한 개념을 180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망치는 닮은 점이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닮은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닮은 게 있어요. 자, 망치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인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타성을 공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비유법, A는 B다라고 표현하는 걸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은유법. 그래서 공부를 어디다 비유한 거냐면 망치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렇게 망치로 깨부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프랑스의 미식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먹은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어떤 음식을 당신이 먹어왔는지를 말해주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먹은 음식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지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또 온순해지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처럼 빵을 많이 먹으면 빵 먹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식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주로 빵을 주로 먹나요? 밥을 주로 먹나요? 네, 그러면 빵하고 밥의 차이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이걸 오랫동안 설명하면 또 제 시간이 다 달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빵은 빵은 그냥 독립적인 개체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는 사람들은 기를 만들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촌락을 만들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는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먹는 사람 보셨나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항상 모여서 침 묻혀가지고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이렇게 침을 섞어서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관계형 인간이 많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과 국물, 그래서 우리말에 국물도 없다 이런 말 있죠? 그거 심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국물을 먹어야 되고요, 서양 음식은 국물 제거 분리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서양 음식 중에 수프이 나오고 메인 디시가 나오고 에피타이저가 나오는데 이런 거 한꺼번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설렁탕이나 추어탕이나 따로국밥이나 이렇게 자꾸 말아서 먹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체 건강과 성격이 결정되고, 성격이 또 지식을 만들어내는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다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봤어요. 자, 당신이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를 잠시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프랑스의 음식 전문가 사바랭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공부에다가 대입해서 제 걸로 살짝 리믹스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요, 전대미문의 새로운 걸 찾아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재목적화 시켜서 리믹스, 뒤섞어 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지식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공부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저는 공부는 마주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주침, 즉 내가 생전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났던 마주침, 그 다음에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환경과 마주친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처음 읽어봤던 책과의 마주침.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인생을 통해서 마주쳤던 한 3가지 컨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주침이 계속 축적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뉘우침을 주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강력한 침 중에 하나가 마주침이라는 이런 침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생물학적 용어 중에요, 벨트와 움벨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자, 곤충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풍뎅이가 살아가는 늪에서 살아가는데, 이 풍뎅이는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늪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풍뎅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늪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움벨트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대학을 다니면서 대구 시내를 떠나지 않고, 그럴 리 없겠지만 평생 여기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체험의 세계는 대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구를 떠나서 여행을 어딘가 우리나라 다른 데도 가보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도 가보니까 여기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마주치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마주쳤던 주관적 체험의 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살아온 세계 속에서 내가 생각이 태어나는데 내 생각대로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의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생긴 거고, 나는 내가 살아온 그런 벨트 속에서 움벨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들어봤을 때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잘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물들이 생각하는, 동물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세계가 자기가 살아온 체험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사를 통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공부 그러면 어떤 공부가 떠오르세요? 시험 공부가 떠오르지 않나요? 공부 그러면. 그래서 시험 공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설레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지겹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는 곧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또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공부는 정신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는 시험 공부가 아니고 인생 공부인 거고, 그 다음에 정신노동이 아니라 육체노동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체험은, 공부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데, 사실 이 체험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일리 속이 일리가 잘못 편리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일리를 다른 사람의 일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험이 소중한 공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체험이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체험에 안주해서 내 새로운 체험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충북 음성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자연과 마주치면서 공부했던 몇 가지 깨달음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마주쳤을 때 깨달았던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또 대학에 오기 전에 기업에 근무하면서 또는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현장과 마주치면서 했던 체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동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참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오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날 교과목은 노래하기예요.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질문하면 대답을 좀 크게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그럼 수영할 때 수영 배우는 교과목 시간에는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예,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토끼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수영을 못해서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야단을 쳐요.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냐. 그래서 토끼 엄마가 토끼를 데리고 여름 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를 받으러 갔다 와요. 예? 자,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갔다 왔는데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 누가 제일 신날까요? 토끼가 제일 신나는데 상대적으로 하면 누가 제일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오리 보셨나요? 이번에는 또 오리 엄마가 바로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옆집에 토끼는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너는 뭐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또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와요. 자,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의 재능과 개성을 갖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오로지 이 세상의 유일한 동물 인간만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면서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는 내가 하면 재미있는 걸 가지고, 그게 재능이거든요. 내가 하면 재미있는 게,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재미있게 사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고엽나무하고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요. 저는 자연에서 어렸을 때 나무하고 많이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엽나무를 모르시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저기 보시면 도토리처럼 이렇게 감나무의 약 10분의 1 정도 열매가 열리는 게 고엽나무인데, 이 고엽나무 가지에다가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그렇게 꼭꼭 쪄맨 다음에 고엽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감나무에서 고염이 열릴까요? 감이 열릴까요? 네, 참 신기하게 고엽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립니다. 감이. 자, 그러니까 원래 내가 꾸었던 꿈은 약 10분의 1 정도 작은데 내 몸에다가 다른 사람의 꿈을 접목시켜 가지고 키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 꿈보다 더 큰 10배 정도의 큰 꿈인 고염보다 10배 더 큰 감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몸에 자꾸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자, 다른 사람의 지식이 내 몸에 다 와닿을 때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꿈보다 10배나 더 큰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탄생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지식, 내가 꿈꾸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꿈을 끊임없이 내 몸에 접목을 시키면, 그게 내가 꾸는 꿈,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큰 지식과 꿈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엽나무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사람 봤습니까? 예, 나무는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한번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평생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온갖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게 나무인데, 오로지 인간만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저는 또 제 이름 앞에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라고 써갖고 다니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새가 도요새인데, 도요새가 이제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비 오는 날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네, 비 와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지렁이가 피부로 진동을 감지해서 비 오는 줄 알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도요새가 그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도요새의 고민은 언제 시작되냐면 가뭄이 심각한 날 지렁이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도요새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도요새가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땅 위에서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여러분 새보다 더 좋은 IQ를 갖고 계시구나. 이 도요새가 평소에 지렁이 행동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관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찰한 걸 가만히 국리를 거듭하면서 생각하는 게 고찰이에요. 그러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각성이 오는데 그게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요새가 비가 안 오는 날은, 도요새가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면, 비가 오니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도록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된 거예요, 도요새가.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날은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땅을 찍고 다니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렁이는 비가 오네. 비 오는 줄 알고 나오자마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여러분, 이걸로 봐서 도요새도 새 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요, 저마다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한테 많은 배움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위대한 그런 학습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자, 로댕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로댕하고 자세를 똑같이, 그래서 5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로댕하고 자세가 똑같아야 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보니까 오늘 생각이 없는 학생들만 오신 것 같아요. 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배가 나온 사람은 이게 안 돌아가요. 예?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을 안 보여주고 해보려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수없이 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충 보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곤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박수 치려면 크게 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요, 대충 관찰하면요, 대충 고찰,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통찰이 안 떠오르고 다시 통찰한 걸 성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도 대충 거들떠 보시고, 환경도 대충 보시고, 변화도, 그다음에 사람도 대충 보시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니까 대충 생각해서 통찰이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저 강남의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라고 제가 공고를 다녔어요. 공고 다니면서 제가 3년 동안 용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 체험은 용접을 하다가 용접봉을 잘못 녹여가지고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떨어진 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용접봉으로 철판을 녹여가지고 보름달처럼 구멍이나 크게 뚫어보자 그래가지고 철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있나요? 네,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판과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보름달을 시적 상상력으로 철판과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철판에 구멍을 뚫어본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철판과 보름달이 관계가 없지만 관계 있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체험한 상상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앉아서 공상, 허상, 망상 이런 것이 아니라 체험한 상상력이어야 그게 창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용접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체험을 해봤냐면 평택 발전소에 가서 한 2년간 또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공고생이 서복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는 순간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공부의 방법은 고시 공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온한 공부죠. 예.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결론적으로는 집어치우게 됐는데 그 스토리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첫 번째 운명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만약에 이 책을 안 읽었다면 아직도 저는 평택, 송탄 이런 유흥가에서 아직도 술 먹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어떤 책, 그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제가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체험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모든 추천 도서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읽었던 이 책을 여러분한테 저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책을 읽고 똑같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책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리 좋은 독서법 책을 100권 이상 읽어도 그 책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책도 결국 나쁜 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시 공부하려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다행히 법학과 갈 점수가 못 나와서 제가 지금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보려고 교육 분야 행정고시를 보려고 갔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달밤에 불살라 버렸어요. 예. 그 달밤에 불살라 버린 사건도 제 인생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으로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밤에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불살라 버린 사건을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저때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불살라 버리지 않고 고시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공부하던 책을 불살라 버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저는 정말 책 읽는 재미에 뒤늦게 빠지게 됐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주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면서 책 읽을 시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시절, 청춘 시절은 회색빛 청춘을 보내면서 술 마시느냐고 또 책 읽을 시간 없었어요. 그런데 불온한 꿈을 갖고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제가 생각했던 공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 이후에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됐는데 여기에 제가 써놓은 5 to 9 for 10이 뭐냐면 제가 그 이후에 5시에 잠을 자고요 9시에 기상을 해서 그런 시간을 약 10년간 보내봤어요. 박사과정까지. 그래서 그때 이후에 책을 엄청나게 읽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농업 체험, 공돌이, 공고 체험, 장사하다 잠깐 말아먹은 체험 이런 농공상 체험과 제가 읽었던 전국을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의 체험이 융복합돼서 제가 책을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작가적 상상력이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가운데 있는 그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 알아야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바깥에 빨간 선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 ignorance라고 무지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커지면 바깥에 있는 무지의 선도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점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닫는 게 저는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알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진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저는 진정한 공부는 알수록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을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연과의 마주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과 마주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마주친 사건을 몇 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공부는 정신 노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면 공부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것이 공부의 극히 일부분밖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진정한 공부는 나가서 행동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구에 지하철 있나요? 네, 그러면 지하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하철을 타시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뭔가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그죠? 자,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미 오나요, 가슴으로 느낌이 오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느낌이 먼저 오고 이 느낌이 머리로 올라가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느낌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앞에 제가 내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가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느낌대로 다음역에 딱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첫 번째 또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체험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내렸는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저보다 더 빠른 동작을 취한 사람 때문에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분이 내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옆으로요. 그리고 본인 앞에 있는 친구를 본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옆으로 옮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자, 이런 실패는 난생 처음 당해본 실패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실패를 해보니까 이전과 다음에 자리 잡기에 또 실패를 안 하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몸으로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리 잡기에 실패를 안 할까요? 이번에는 약간 가운데 서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요 사이에 서 있어요. 아니면 요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아니면 이쪽으로 서 있거나, 이런 놀라운 제 행동의 변화는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제 행동을 바꾼 건가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을 밖에 나가서 실험해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4년 전에는요,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혹시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본 사람도 있나요?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사하라에서 마라톤을 뛰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같이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돼요. 뭐 그런 게 이제 기분이 나쁘시면 이제 갔다 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6박 7일 동안 하루에 40km씩 250km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일생일대의 엄청난 도전 체험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이제 몸에 한계가 와가지고요, 10분간 고민하다가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제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그 남긴 명언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제가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공부라는 건요, 뭐가 공부냐면 내가 좋아하는데요,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주고 싶은 명언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믿지 마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는 여기 앞에다 써놨듯이 내 몸이 체험한 것을 화려한 언어나 아주 그 엄청난 형용사를 동원해서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체험한 것을 조용히 고백하는 것이 저는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체험한 것은 말로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고요, 몸이 알아서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되고 그런 걸 공유하는 과정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때는 드럼을 쳤었거든요. 제가 드럼을 칠 때 사진인데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드럼도 집어치웠습니다. 왜 집어치웠냐면 자꾸 드럼을 치기 전에 이렇게 다리가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는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떨리나요? 소풍을 갈 때, 소풍을 가기 전날 밤에 머리가 아픈가요? 가슴이 막 설레이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다리가 떨리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잘할 수 없는 일은 자꾸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드럼 치는 것도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떨리는 일을 그만두고 심장이 떨리는 일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내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이런 거는 책상에 앉아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내 몸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내 몸이 알아서 막 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 이런 걸 처음 해보셨죠? 네,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도 5시간처럼 느껴지는 일, 이런 거는 빨리 집어치우셔야 돼요. 그런 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계속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포기할 때 엄청난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손을 밧줄을 다 잡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놔야 또 다른 손으로 다른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잡은 걸 포기하지 말라는 엉뚱한 명언을 믿고 여전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부라는 것은요, 물음표를 던져서 정답을 찾는 과정인데, 자꾸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정답을 찾는 과정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정답보다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던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쓰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답을 쓴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학점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이 학점을 받아야 되는지 3가지 논리적인 증거를 대야 돼요, 거기다가. 네? 재미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답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만 나는 보겠다. 문제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제면 답도 새로운 가능성이 많은데, 답이 문제가 틀에 박히면요, 답을 보나 마나 답은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할 때 누군가가 던져놓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을 계속 누군가가 던져놓은 문제풀이 과정으로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가장 소중한 세상은 내가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문제를. 그랬을 때 이전과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바뀌어야 저는 느낌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실 때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갖고 학교에 오셔서 집에 갈 때는 어제와 다른 느낌표를 가지고 집에 가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일주일, 그게 한 달,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엄청난 깨달음의, 감동의 느낌표가 저는 심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잠깐 이그 노벨상이라는 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노벨상을 패러디해 가지고 만든 상인데요, 저기 밑에 보시지만 이그 플러스 노벨 합쳐서 이그 노벨이 된 거예요. 실제로 상패도 노벨상 타다가 굴러 떨어진 사람처럼 저런 상패를 줍니다. 자, 이런 상은 어떤 상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딱따구리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딱따구리가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나무에다가 어떻게 지어요? 부리를 이렇게 나무를 쪼아가지고 나무를 구멍 파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계속 쪼아다는데 쟤는 왜 두통에 안 걸릴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그 노벨 조류학상을 탔어요. 자, 이그 노벨상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렇고 당연하고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국리의 국리를 거듭해서 원래 그렇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곰을 가까이서 보는 게 이 사람의 평생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곰을 가까이서 내 마음껏 볼까, 이게 이 사람의 평생 꿈이에요. 그런데 진짜 곰을 가까이서 보다가 물려 죽을 뻔한 이런 아찔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비 약 2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우르소아라는 우주복 같은 걸 옷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곰이 꽉 물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예?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사람을 부딪혀도 이 사람이 아무 다치지 않는 이런 옷을 개발해가지고 평생 자기의 꿈인 곰을 가까이서 행복하게 보는 이런 꿈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르소아 의류 악상을 탔어요,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그 노벨상을 탄 사람이 제 기억으로 3명 정도 있어요. 자, 모 기업의 과장님은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해서 이그 노벨 의료학상을 탔어요. 자,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은 노벨상을 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우리 모두 이그 노벨상을 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서 감동의 느낌표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연구를 하면 누구나 다 이거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진짜로 상을 시상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참가비는 자비 부담이고요. 발표 시간은 딱 1분입니다. 1분이 넘으면 애가 울어서 상 발표 시간 끝났다고 해요. 아무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재미와 웃음을 주되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주는 이런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그 노벨상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서 감동의 느낌표를 찾아 떠나는 그런 탐구 여정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제가 체험한 것, 제가 개념으로 책에서 습득한 것, 그래서 제가 창작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 체험과 제가 전공을 넘나들면서 읽었던 다양한 개념을 융복합시켜서 체험과 개념을 조합시켜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많이 쓰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고. 그래서 미국의 경영철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이에요.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는데 또 악플을 다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왜 꼭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네? 그래서 약간 욕을 하면서 야,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차단시켰던 사례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저는 취미생활로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인 공부는 망치다까지 썼는데 자꾸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쓰는 명언 중에 하나가 쓰지 않으면 쓰러지고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는 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체험한 걸 쓰면 쓰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 쓰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거고요. 백지를 보고 계속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할수록 머릿속에 백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생각한 걸 한 줄 쓰시고 그 다음날 또 한 줄 쓰시고 그렇게 쓰면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또 한 줄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게 계속 엮이면 한 페이지의 글이 탄생하고 그게 또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정치인데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야 자꾸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정계 진출을 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정계 진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무려 77권이나 표절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명언을 갖고 왔어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창작은요 다 표절이에요. 다만 안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good artist,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모방하고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는 스틸, 훔친다.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카피, 베끼고 박사 논문은 훔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사는 걸리고 박사는 안 걸리고. 예? 아무튼 제가 책을 쓰는 비결은 여러분이 책을 만져보지도 않을 만한 이런 책에서 멀리서 아이디어를 훔쳐와요. 훔쳐다가 리믹스 뒤섞어버리면 소스 박멸 창조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정치권에 가서 청문회에 가면 반드시 기자들이 조사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한 번에 망가지기 싫어서 절대로 정치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2글자가 써 있어요. 모든 창작은 다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Nothing is original. 세상에 전대미문에 새로운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작은 everything is remix. 모든 건 주워다가
남다르게 뒤섞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엮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워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건데, 새로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익숙한 걸 주워다가 여러분이 세계 최초로 남다른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 낯설어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새로운 걸 발상하는, 생각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라고 생각해요. 연상.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체험한 것, 읽은 책, 그런 것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연결시키면 거기서 새로운 상상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없었던 것을 발상시키는 게 저는 상상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는 첫 번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체험을 해보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은 체험해보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영혼이 없는 인재는 인재, 재앙재자를 써가지고, 즉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머리는 좋은데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천재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체험을 해보면 그 타인의 아픔이 왜 그 사람이 아픈지를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공부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생채기를 만들어서 이 기존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는 과정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색다른 삶에 도전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생채기를 만들어 나가는, 즉 3H, 손발을 움직이는 핸드, 그 다음에 가슴으로 공감하는 하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리에 상처가 생기는 헤드, 이 세 가지 간의 관계가 저는 우리가 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는 여기 한자가 다르잖아요. 뒤에 있는 공부는 공들여서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의미의 목적은, 우리가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진정한 의미의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나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재능을 쓰는 과정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공감이 되면 박수를 치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점 역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 이미 왔는데 다리가 떨린다면 심장 떨리는 일을 다시 찾아나서야 하나요? 네, 얼마나 다녀서 다리가 떨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전과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요, 공부라는 것이 전과 안 해도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다중 전공, 융합 전공, 복수 전공, 여러 가지 전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제공하는 필수 과목만 들으시고 다른 데 가서 한번 놀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표절 안 들키는 노하우가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리타 메이 브라운이 남긴 명언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생각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정신 혼란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다른 답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말기 증세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글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절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표절은 원작자하고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고 원작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그걸 재편집하는 걸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공부 안 하고 살 수 공부 있나요?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는 시험 공부가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몸으로 체득하고 여러분이 또 물음표를 가지고 감동의 느낌표를 찾아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젊게 사는 비결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제, 공부해야 될 주제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 여러분 나이 들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게 살려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 또 많은 질문과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에게 공부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지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유행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